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 윤치호의 말입니다. 그는 2000년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의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그가 조선과 조선인에 대해 남긴 날카로운 말들은 최근 온라인에서도 종종 회자되곤 하죠. 조선 말기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마주는 숨을 거둔 윤치호. 이 경랑의 시대 한복판을 관료이자 교육자로서 살아간 그는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조선인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친일파라는 말로 배신자 취급하기엔 조선인에 대한 그의 사랑이 너무나 컸죠. 조선에 실망한 독립운동가, 조선인을 사랑했던 친일파. 오늘날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관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존재, 윤치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윤치호는 1865년 충청도 관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학문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유복한 집안 덕분에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그의 부친은 1880년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고 이후 아들 윤치호에게 선진국 일본에 가는 걸 권유했죠. 이듬해 윤치호는 조선 최초의 도쿄 유학생이 됩니다. 일본에서 영어를 배운 윤치호는 18살이 되던 해 주한미국공사의 통역을 담당하는 외교관으로서 조선에 귀국합니다. 그리고 불과 1년 후 1884년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고 개혁하는 걸 목표로 친일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 그러나 고종이 청나라의 군사를 끌어들이며 갑신정변은 사흘 만에 실패합니다. 윤치호는 갑신정변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그 주역들과 매우 친한 사이로 조선개혁에 대한 비전을 나눠왔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윤치호는 상하이로 넘어갑니다. 그는 여기서 미국 총영사 스탈의 알선으로 당시 서양 선교자들이 운영하는 중서서원에 입학해 체계적인 근대 교육을 받습니다. 우수한 학생이었던 윤치호를 눈여겨본 학장과 교수들은 그를 후원했고 덕분에 윤치호는 1888년 미국에 가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벤더빌트 대학과 에모리 대학 등을 거치며 1893년 졸업까지 수어 년간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조선인 중 이런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는 극소수 중 극소수였죠. 윤치호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 중국, 미국을 돌아다니며 근대 학문을 배웠고 메이지 유신의 성공에 열강의 반열에 오른 일본부터 민주주의의 선구주자인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를 경험하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이는 그가 이른바 탈조선적인 식견을 갖추게 했죠. 한반도 밖에 나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니 조선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청나라, 러시아, 일본을 비롯해 열강들 앞에 조선은 무력한 먹잇감과 같았고 무능한 왕실과 조정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싸움에만 혈안이었죠. 윤치호는 조선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양의 시스템과 문물을 시급히 흡수해 국가를 근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조선의 썩어 빠진 절대 왕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그가 미국에 있는 동안 접한 선거제도, 상권분립 등 국가 시스템은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게 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문명사회로의 추진력이 되며 그게 곧 국가 부강의 원동력이라 믿게 되었죠. 1895년 조선으로 귀국한 윤치호는 관료가 된 후 가보개혁에 동참합니다. 외교부터 경제, 행정, 사회에 이르기까지 조선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나라를 근대화하기 위해 각 분야를 뜯어고쳤죠. 청나라의 종주권을 파괴함으로써 국가로서 독립하고 왕이 원할 때마다 돈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화폐제를 개혁하고 신분제, 적서차별, 고문, 연좌제 등 각종 구태악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비와 대원군 간의 권력싸움, 고종의 무능한 결단 등에 의해 나라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으며 결국 을미사병과 아간파천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도저히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치호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대화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뤄내고 그렇게 조선이 주위 열강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독립국이 되도록 헌신합니다. 윤치호는 독립협회에 가담해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독립협회는 계몽단체로서 지식인들을 교육하고 조정에 여러 제안을 하며 각종 사회운동을 하는 오늘날 싱크탱크나 시민단체와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독립협회는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간에 머물러 있던 고종의 황궁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고자 러시아에 붙어 각종 사업권을 넘기고 있는 고종이 하루빨리 궁으로 돌아와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했죠. 결국 1년 만에 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독립협회를 비롯한 가신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외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국으로서 자리 잡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죠. 하지만 영국과 같은 입헌군 주제로 개혁하자는 독립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시기 윤치호는 노비 해방에도 힘을 씁니다. 노비 제도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 미개한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연설했고 동료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런 여러 공로들을 인정받아 윤치호는 1898년 독립협회의 3대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만여 명이 참석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헌의육조를 결의합니다. 윤치호가 꿈꾸던 민주주의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여론은 뜨거웠고 고종도 여기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그들을 배신합니다. 하루아침에 군대를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지도부를 체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협회도 해산되었죠. 만민공동회의 개혁안들이 황제의 권력을 축소시킬 거라는 불안감에 벌인 일이었습니다. 고종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성격을 잘 드러내죠. 윤치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국왕이라니, 어떤 거짓말쟁이도 배신적인 겁쟁이도 이 대한의 황제보다 비열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수치스러운 조선 역사에 대해 알면 알수록 현 왕조하에서는 개혁의 희망이 없음을 확신하게 된다. 정부는 500여 년간 국가의 향상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지만 왕이 있는 한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민중들의 개혁 의지는 무능하고 비열한 왕과 권력자들에게 무산되었죠. 윤치호는 좌절했습니다. 조선이 스스로 개혁하고 문명을 꽃피워 부국강병하는 꿈, 그 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왕의 배신에 실망한 윤치호. 조선에서 크게 나아진 게 없는 대한제국은 그렇게 마지막 개혁의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일본이 여기서 승리하죠. 한반도라는 먹잇감을 놓고 대결해온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정했고 결국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듦으로써 본격적인 국권 침탈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 윤치호는 일본에 비판적이었는데요. 그는 을사조약 직후 이 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린 후 모든 관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한일 병합조약, 이른바 병술국치가 벌어집니다. 이로써 한반도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황제라 칭했던 고종이 기어코 나라까지 넘겨주는 모습을 보며 윤치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약문에 담겨있는 한국 황실에 대한 각종 보장과 혜택을 보며 윤치호는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동방 역사에서 몰락한 왕조가 이토록 존엄한 대우를 받았던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을사조약 이후 정치를 완전히 떠난 윤치호는 교육 활동에 열중해 왔습니다. 교육을 통해 조선 민족을 계몽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죠. 교육이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으며 더 많은 교육이 더 많은 독립을 가져온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제학당의 교사, 한영서원의 원장, 대성학교의 교장, 대한자강의 회장 등 근대교육과 민족계몽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투자합니다. 사비를 털어 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워냈죠. 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YMCA를 한반도에 정착시킨 것도 바로 윤치호였습니다. 일제에게 윤치호의 이런 민족계몽과 독립활동은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결국 YMCA 지도자들은 일제가 데리우치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배고인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됩니다. 윤치호는 그중 주동자로 지목되어 3년간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윤치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일본을 믿고 피아의 구별이 없어질 때까지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부터는 일본 인사들과 교제하며 조선과 일본 양민족의 행복과 동화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힘써볼 생각이다. 1915년 일본 천황의 특사로 석방된 윤치호가 감옥에서 나오며 매일 신보사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조선 독립을 외치던 윤치호가 출소 후 조선과 일본 민족이 하나 되는 내선일체, 일선융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개화기 이후 윤치호의 의식 속에 잠재돼 있던 민족 패배주의와 현실적으로 조선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대세수능주의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즉, 조선 스스로 개혁하는 데에는 실패해왔고 국제정치의 현실상 강대국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현실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거라는 말입니다. 출소 후 교육인으로서 활동을 재개한 윤치호는 조선인들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여러 문제에 목소리를 냈죠. 일제강점기 때 윤치호가 일기에 쓴 글들을 통해 당시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1운동에 대한 글을 보시죠. 그는 3.1운동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거리를 누리며 만세를 외쳐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남에게 종속된 국가나 민족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당시 3.1운동 주도자들은 조선 독립 문제를 파리 광화회에 의해 상정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고 독립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만세운동을 독려했는데요. 윤치호는 유럽의 열강이나 미국이 조선 독립을 지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국제정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독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조선의 상황으로는 이 독립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이유로 윤치호는 독립운동가들이 국민대표로 서명을 부탁했으나 이마저 거절했습니다. 순진한 애국심에 기초한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죠. 윤치호는 이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본으로부터 배워서 힘을 기르는 게 조선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조선인들이 배우며 기다릴 때다. 만세를 외치는 것보다 교육, 종교, 기업 등에 힘쓰는 게 더 낫다. 우리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을 기억해야 하고 물 수 있을 때까지는 짖지도 말라는 냉철한 교훈을 유념해야 한다. 윤치호의 말입니다. 특히 반일 감정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마치 문재인 정부 시기 한일 갈등 사태에 대한 지적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요즘 반일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증오하는 것 자체가 곧 미덕은 아니다. 개나 닭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들을 증오하기 전에 우리의 지적, 경제적 수준을 적어도 그들 수준만큼은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가 성냥갑이나 인형 같은 별것 아닌 물건을 사러 일본인 상점으로 달려간 한 증오는 우리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윤치호의 일기를 살펴보면 그의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시조선 500년의 무능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있고 한편 일본인들에 의해 나라가 바뀌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듯한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민족의 삶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가장 현실적인 길은 바로 내선일체, 일선융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즉, 조선인과 일본인이 한 국가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하나 되는 것.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 윤치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치호는 일제의 잘못된 정책을 적극 비판하기도 했죠. 특히 조선인 차별 정책을 문제시했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하나의 나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민족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진한 교사들 중 조선인의 비율이 약 10%밖에 안 되는 점, 지방행정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가 일본인에게 편중되어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았죠. 관리학교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을 동수로 입학시켜야 하고 관리 임용 시 조선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등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적극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선일체의 실현 과정에서 조선인을 일방적으로 일본화하는 정책에도 비판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씨개명을 지적했는데요. 다양성의 가치를 역설하며 일본 제국은 당연히 미국과 같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건 어리석다고 말했죠. 또 한일합병 이전에 태어나 조선왕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강한 34세 이전의 조선인들에게 융화 정책을 강요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며 조선이 일본의 스코틀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차별 철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윤치호는 조선인들이 일제 군대에 입대하는 걸 적극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현역 지원병 제도로 군대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조선인 지원병들이 일본 군대에 입대하는 것이 정식으로 결정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조선 청년들이 제국 정부에 감사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걸기하라고 동료글을 쓰기까지 했죠. 윤치호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은 깃발 아래 동등한 군인으로서 함께 싸우면 이게 곧 조선인 권리 신장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나아가 조선인과 일본인이 완전히 동등한 국가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윤치호는 이게 바로 조선 민족이 행복해지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군국주의의 광기에 휩쓸려 계속해서 확장 전쟁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제는 충분히 피폐해지고 여유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정복지를 늘려갔습니다. 1883년부터 1943년까지 작성된 윤치호의 일기 말미에는 이러한 일본의 오판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죠. 급기야 일본은 미국까지 건드렸고 미국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해방 이후 윤치호의 삶은 몹시 괴로워집니다. 자택에 괴한이 침입해 피습을 당하기도 하고 외출 중에 돌을 맞기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일을 이유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그렇게 3개월간 옥살이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윤치호는 이승만과 김구, 미군정에 한 노인의 명상록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친일파를 잡겠다며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데요. 윤치호는 조선민족이 분열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불과 한 달 반 후 윤치호는 뇌일혈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에 담긴 이 글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일파라고 오명을 씌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일본에 병합되었던 기간 동안 조선의 위상은 어땠는가? 독립적인 왕국이었는가? 아니다. 조선은 일본의 일부였고 미국 등 세계 열강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즉 조선인들은 좋든 싫든 일본인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시민으로서 조선에 살아야만 했던 우리들에게 일본 정권의 명령과 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 어떤 대안이 있었겠는가? 우리의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딸들을 공장에 보내야만 했는데 무슨 수로 군국주의자들의 명령과 요구를 거역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누군가가 일본의 신민으로서 한 일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힘과 용맹성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구해내기라도 한 것처럼 어딜 가나 으스대며 다니는 자칭 구세주들의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그들은 아둔하거나 수치심이 없는 아마도 그 둘 다인 사람들인지라 조선의 자유는 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자유만큼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이른바 그 해방이란 단지 연합군 승리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온 것뿐이다. 만일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허세와 자만에 찬 애국자들은 어떤 사람이 큰 지팡이로 일본을 내쫓을 때까지 계속해서 동방요배를 하고 한국 신민서설을 읊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허세와 자만에 찬 애국자들이 일본을 몰아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해방이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 행운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지정학적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민중의 무지와 당파 간의 불화 속에서는 우리 조선의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다. 우리는 분열되지 말고 단결되어야 한다.